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하늘길에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자원 빈국이 항공유 패권국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서부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10대 중 8대는 한국산 기름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조 원짜리 친환경 항공유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치솟는 비행기표 값의 진짜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반격의 전모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채널에 가슴 뭉클한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내가 태어날 땐 후진국이었고 중학교 땐 중진국이더니 50이 넘으니 선진국이라네. 이 짧은 문장 안에 대한민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없는 땅이에요. 게다가 휴전선 때문에 국토의 절반밖에 못 쓰는 반쪽짜리 나라이기도 하고요. 1970년대만 해도 울산 앞바다는 텅 빈 갯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정유단지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다? 듣기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중동에서 원유를 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정제한 뒤 그 완제품을 되팔아 돈을 벌어요. 마치 원두를 수입해서 최고급 커피로 가공해 파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물방울이 바로 항공유예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이 특수한 기름은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 차원이 달라요. 고도 10km, 영하 50도의 하늘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폭발 위험도 없어야 하거든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고난도 제품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이 항공유 수출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호주,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자국 내 정제 시설이 부족해서 한국산 항공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이에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조차 한국 항공유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 비밀은 미국의 독특한 지형에 숨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갯벌 위에 세계가 인정하는 정유 강국을 세운 것. 이건 분명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교육과 기술에 모든 걸 걸었던 뚝심이었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자기네 기름을 쓰지 못하고 태평양 건너 한국까지 손을 벌리는 걸까요? 그 답은 로키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서 시작돼요. 살다 우리나라가 기름 수출 제한을 검토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날이 오네요.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남긴 댓글이에요.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항공유 부족 사태가 터질 때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요. 우리가 정제유 수출을 조금만 줄여도 당장 내일 해외 공항에서 이륙해야 할 비행기들이 발이 묶이거든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아시아 지역의 항공유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국 정유사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비밀은 지리에 있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에 거대한 정유 시설이 몰려 있어요. 이 기름은 파이프라인을 타고 동부와 중부로 쭉쭉 뻗어나가죠. 문제는 서부예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같은 지역은 로키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4-5배에 달하는 산맥이 미국 대륙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으니 파이프라인을 놓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서부 지역을 에너지 고립섬이라고 불러요. 공식 명칭으로는 PADD5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본토와 기름 공급망이 단절된 외딴 섬 같은 곳이에요. 이 고립섬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캘리포니아 한 주만 해도 4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로키 산맥 서쪽에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LA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 시애틀 공항 같은 거대 허브 공항들이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다예요. 태평양을 건너 기름을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품질 좋은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서부가 수입하는 항공유의 85%가 한국산이라는 통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구 반대편 초강대국의 하늘길까지 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항공유라는 물건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아무나 못 만드는 걸까요?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트럭에 넣는 경유,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들이죠. 그런데 이걸 비행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추락해요. 과장이 아니에요. 비행기는 고도 10km 상공을 날아요. 이 높이의 기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하 50도예요. 한겨울 시베리아보다 훨씬 추운 곳이죠. 일반 휘발유나 경유는 이 온도에서 얼어버려요. 기름이 얼면 엔진에 공급이 안 되고 엔진이 멈추면 비행기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유는 특별해야 해요.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화하지 않아야 하죠. 게다가 정전기에도 안전해야 해요.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날 때 엄청난 정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연료였다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려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원유를 가열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성분을 분리해내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첨가제를 넣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연료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한국 정유사들이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4개 회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에요. 반면에 정제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은 큰 곤란을 겪어요. 호주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이 나라들은 자국 내에서 항공유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들이 쓰는 꼼수가 있어요. 탱커링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 비행기의 왕복 연료를 바리바리 싣고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에서 기름을 못 구할 것 같으니까 돌아올 기름까지 미리 싣고 가는 거죠. 문제는 연료를 많이 실을수록 비행기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연비가 떨어지고, 연비가 떨어지면 항공사 적자가 늘어나죠. 결국 그 비용은 비행기표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요. 이래서 항공유 공급망이 흔들리면 전 세계의 비행기표 값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한국이 쥐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로키 산맥 서쪽, 미국의 에너지 고립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지역이 왜 한국에게 그토록 중요한 시장이 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미국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 허브예요. LA 국제공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이고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 출장객들로 북적이고, 시애틀 공항은 아마존과 보잉의 본거지답게 물류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오가요. 이 모든 비행기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항공유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 텍사스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기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기차나 트럭으로 실어 나르기엔 양이 너무 많고 비용도 엄청나죠. 결국 바닷길밖에 답이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 유조선으로 항공유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태평양은 넓잖아요.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운송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태평양 서쪽에서 미국 서부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기름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동은 너무 멀어요.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을 돌아가거나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야 하니까요. 동남아시아는 정제시설이 부족해요. 중국은 자기네 내수도 감당하기 바쁘죠. 남는 건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수출 여력이 부족해요. 반면 한국은 달라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비를 지었어요. 울산, 여수, 대산, 인천에 있는 정유시설들은 내수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게다가 품질도 최상급이에요. 한국산 항공유는 국제 규격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 미국 항공사들이 선호해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공급도 안정적이니 미국 서부 입장에서는 한국만 한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은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5%를 차지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LA까지 비행 시간이 11시간쯤 되는데 그 하늘길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죠.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 홍콩, 방콕 같은 아시아 허브 공항들도 한국산 항공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이 기침하면 아시아 하늘길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이 압도적인 지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이 쥐고 있던 항공유 패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거든요. 2024년부터 유럽연합이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어요. 유럽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는 연료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친환경 항공유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SAF라고 불러요. 서스테이너블 에비에이션 퓨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지속가능 항공유라고 해요. SA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폐식용유나 농업 폐기물, 심지어 생활 쓰레기에서 뽑아낸 기름이에요. 기존 항공유는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하지만 SAF는 이미 지구 위에 있던 탄소를 재활용하는 거라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SAF 혼합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미국, 일본, 싱가포르도 비슷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격이에요.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두세 배나 비싸요. 왜 그렇게 비쌀까요? 만들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이에요. 폐식용유를 예로 들어볼게요. 치킨집, 중국집, 분식집에서 쓰고 버리는 식용유를 모아서 정제해야 해요. 그런데 이 폐식용유를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폐식용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폐식용유를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가격이 폭등했다는 뉴스도 나왔죠. 원료 확보도 어렵고 정제 기술도 까다롭고 생산 설비도 새로 지어야 해요. 이러니 가격이 안 비쌀 수가 없죠. 전문가들은 SAF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새로운 전쟁터가 열린 거예요. 한국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이자 기회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항공유 패권은 석유 기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친환경으로 방향을 틀면 기존 기술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SAF를 못 만들면 시출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SAF 기술을 빨리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100조 원 시장에서 또다시 패권을 쥘 수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한국 정유사들은 과연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석유화학은 살려야 합니다. 한진해운 사태 때 느꼈지만 뚝심 있게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채널에 달린 댓글 중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줄이에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문을 닫으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요. 컨테이너가 항구에 발이 묶이고 물건을 실을 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해운업이 망하면 무역 강국의 동맥이 끊긴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죠. 정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탈탄소 시대라고 해서 정유를 사양 산업 취급하며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가 정유 설비가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짓는다? 불가능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행히 한국 정유사들은 이 위기를 일찌감치 감지했어요.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SK이노베이션은 2024년부터 울산 공장에서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 생산을 시작했어요. 코프로세싱이 뭐냐면요.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섞어서 돌리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죠. 이렇게 만든 SAF를 일본 항공사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GS칼텍스도 여수 공장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SAF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S오일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쓰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현대오일뱅크는 아예 독자적인 바이오 연료 사업부를 만들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도 SAF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많지 않아요. 핀란드의 네스테,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같은 선두 주자들이 있긴 한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이 선두 그룹에 속해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뭐든 무진장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를 악물고 버텨서 결국 세계 1등을 차지했잖아요. SAF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존 항공유보다 훨씬 비싸니까 항공사들이 선뜻 사려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규제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언젠가는 SAF 없이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뚝심 있게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제유 수출 통제해야 할 것 같음. 댓글창에서 자주 보이는 의견이에요.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문을 걸어 잠그는 시대에 왜 우리만 순진하게 기름을 팔아야 하냐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정제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 됐어요.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으며 에너지를 무기로 썼잖아요. 중국도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기술 패권 전쟁에 활용하고 있고요. 에너지와 자원이 곧 외교 카드가 되는 시대예요. 한국이 가진 항공유 공급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출을 줄이면 미국 서부와 아시아 항공망이 흔들려요. 이건 엄청난 협상력이에요.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환율 전쟁이 불붙었을 때 정제유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수출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유사들은 수출로 먹고 살거든요. 내수 시장만으로는 저 거대한 설비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수출을 막으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술력도 같이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해요.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일반 항공유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정제 설비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레드오션에서 가격 경쟁을 하느니 아무나 못 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AF예요. 친환경 항공유는 기술 장벽이 높아요. 폐식용유나 농업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망도 필요하고 이걸 고품질 연료로 바꾸는 정제 기술도 필요하죠.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요. 한국이 SAF 시장을 선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항공유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제품을 쥐고 있으면 협상력은 저절로 따라와요. 굳이 수출 통제를 들먹이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우리 눈치를 보게 되죠. 진짜 무기화는 이런 거예요. 막고 끊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한국 정유 산업이 나아갈 길이 여기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어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광물도 없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반도의 남쪽 절반. 그런데 조부모와 부모 세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진 거라곤 사람밖에 없으니 사람에게 투자했죠. 교육에 모든 걸 걸었고 기술을 배워왔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장을 돌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텅 빈 갯벌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단지가 들어섰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전 세계 하늘길을 좌우하는 패권국이 됐죠. 미국도 호주도 베트남도 한국의 입을 쳐다보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또 바뀌고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하늘길을 다시 쓰고 있거든요. SAF, 지속가능 항공유.
이 5글자가 앞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의 패권이 결정되죠. 한국 정유사들은 이미 뛰기 시작했어요. 코프로세싱으로 SAF를 생산하고 일본과 유럽에 수출을 시작했죠. 폐식용유 확보 경쟁에도 뛰어들었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한진해운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뚝심 있게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SAF는 기존 항공유보다 두세 배 비싸니까 비행기표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의 대가를 우리 모두가 지갑으로 치러야 하는 거죠. 어쩌면 저가 항공의 시대가 저물고 비행기 타는 게 다시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건 우리가 해낸 역사 때문이에요. 반도체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잖아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를 악물고 해냈어요. SAF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선배 세대가 피땀으로 일군 이 정유 산업이 친환경 항공유라는 새로운 파도를 넘어 다시 한번 세계 1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SAF 도입으로 비행기표 가격이 영구적으로 비싸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